사람들은 말합니다. 10살 먹은 자식의 효도는 부모의 낙이요. 30 먹은 자식의 효도는 가문의 자랑이나 40 먹은 며느리의 지극한 효도는 필시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충청도 예산 땅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해온 뼈대 있는 사대부 가문 광산 김씨댁의 며느리 연화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 칭송받았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이 집안의 장남에게 시집온 후 제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가련한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대신 중풍으로 쓰러져 송장처럼 누워있는 시아버지 김대감을 10년이 넘도록 지극정성으로 수발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연화 마님 같은 효부는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법이지. 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시아버지에 다 들어가는 입술을 적시고 욕창이 생길세라 밤새도록 그 거구의 몸을 뒤집어 닦아내니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현신이 분명해. 하지만 금음다리 검은 구름 뒤로 비겁하게 몸을 숨긴 어느 잔혹한 밤, 그 지극했던 효심은 서늘한 사례로 돌변했습니다. 예산 현감이 파견한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김대감의 안방은 이미 죽음의 악취와 기괴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보는 이의 숨을 턱 막히게 했지요. 10년간 말 한마디 못하던 김대감은 눈을 부릅뜬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그의 미간 정중앙 인당혈 자리에는 아주 가느다란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에서는 검붉은 피가 마치 신라처럼 흘러내려 그의 하얀 수염을 적시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하얀 소복 차림의 며느리 연화가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잠든 아기를 돌보듯 수건을 적셔 시아버지의 차가워진 손발을 닦아주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도 경건하여 포졸들은 감히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마님, 어찌하여 대감 어른이? 연화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살인자의 광기나 두려움은커녕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 집안의 저주받은 숨통이 끊겼구려. 아버님,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죄를 지고 저승길로 가십시오. 그녀의 하얀 손가락 사이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은재 송곳이 들려 있었습니다. 10년간 시아버지의 혀를 뚫어 마비를 풀겠다며 쥐어왔던 그 송곳이 이번에는 그의 영혼을 낚아채는 사자의 발톱이 된 것입니다. 효부로 나라의 표창까지 논의되던 여인이 어찌 시아버지를 집도했단 말인가. 이 전대미문의 폐륜 사건은 즉각 예산 현감을 넘어 조정의 핵심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유교의 법도가 나라의 근간인 조선에서 효부가 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대재앙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인근 고을의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한양으로 복귀하던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 기묘한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문수는 사건의 정황을 듣자마자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10년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이가 하루아침에 송곳을 들었다. 그것도 미간의 인당혈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찔렀단 말이지. 이것은 우발적인 살해가 아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집도다. 박문수는 밤을 도와 예산 김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입구에는 이미 분노한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
연화를 향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악마 같은 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시아버지를. 전연을 당장 거열령에 처해야 한다. 가문의 수치다. 박문수는 군중을 해치고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생생한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김대감의 시신을 살피다 경악했습니다. 송곳이 뚫고 지나간 자리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의 흐름이 모이는 급소 중의 급소였고, 그 깊이는 정확히 뇌의 중심부를 타격하여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즉사하게 만든 정교한 시술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솜씨다. 연화,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냐? 박문수의 수아들이 며느리 연화의 뒷조사를 시작하자 봉인되어 있던 잔혹한 역사가 그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친정아버지는 과거 내의원에서 침술 하나로 왕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당대 최고의 명예 이도겸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이도겸은 세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억울한 모반 사건에 휘말려 삼족이 멸문당하는 참변을 겪었습니다. 당시 어린 소녀였던 연화만이 충직한 노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신분을 세탁하여 광산 김씨 댁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었죠. 박문수는 무릎을 쳤습니다. 15년 전의 멸문지화, 그리고 10년간의 지독한 간병. 그 시간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박문수는 연화가 머물던 별당을 수색하다가 장지문 틈새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일기 한 권을 발견합니다. 습기로 눅눅해진 그 일기장 첫 장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효도는 아버님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요, 아버님의 죄가 썩어 문드러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다. 그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을 생생히 기억하며 이 침상 위에서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진정한 보답이다. 박문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간 연화가 시아버지에게 올린 탕약은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의식은 또 또렷하게 유지하되 근육을 서서히 마비시켜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금지된 비방의 약초들이었습니다. 연화는 10년 동안 시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밤마다 그의 귓가에 15년 전 자신의 가문이 멸문당하던 날의 참상을 속삭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눈만 끔벅이며 지옥 같은 공포에 떨 때 그녀는 비로소 미소 지으며 그의 몸을 닦아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박문수가 김대감의 서재 책상 다리 밑을 뜯어내자 거기에는 연화조차 몰랐던 김대감이 죽기 직전 온 힘을 다해 손톱으로 긁어쓴 혈서 한 장이 발견되는데, 그 혈서에는 연화의 친정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흑막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연화가 이 집안으로 시집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배후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손에 쥐어진 것은 김대감이 죽기 직전 마비된 손가락 끝에 온 힘을 모아 손톱으로 긁어쓴 피 묻은 혈서였습니다. 그 글자들은 정갈한 사대부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후회, 그리고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탐욕과 참회가 뒤섞인 괴이한 짐승의 발자국 같았지요. 박문수는 등잔불 밑에서 그 혈서의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등잔불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15년간 봉인되었던 추악한 진실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거기에는 연화가 알고 있던 복수의 지도마저 뿌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겸에 따라 내가 나를 10년간 약으로 가두고 밤마다 원한을 속삭일 때 나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모르는구나. 내 아비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나 혼자의 탐욕이 아니었음을. 15년 전 내의원정을 지냈던 내 아비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약방문이 아니라 당시 노론 핵심 인사들이 주도한 세자 독살의 증거였다. 나는 그들의 칼날이 두려워 내 아비를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이 가문을 지켰으나 그것은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판 계약서였다. 박문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문의 원한을 넘어 조선 왕실의 명주를 쥐고 흔들었던 거대한 정치적 음모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즉시 연화가 갇힌 옥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창살 너머의 금음달을 응시하던 연화는 박문수의 묵직한 발소리를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15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연화야, 내가 10년 동안 그에게 독을 먹이며 고통을 줄 때 정작 내 아비를 진짜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저 멀리 한양의 대궐 안에서 비단옷을 입고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너는 내 시아버지가 내 아비를 죽인 유일한 원수라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는 그들의 사냥개였을 뿐이다. 연화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그녀의 평정심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아버님을 모함하고 우리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 나를 이 지옥 같은 집안의 종처럼 부린 자는 분명 저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가 거열형을 당하던 날 그 현장에서 가장 크게 웃던 자였습니다. 웃은 것이 아니라 울음을 참았던 것이겠지. 김대감은 내 가문을 도륙한 대가로 자신의 아들, 즉 내 남편의 목숨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내 남편이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되어 급사한 것, 그것이 과연 우연이라 생각하느냐? 김대감은 아들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속았음을 알았고 속죄의 의미로 너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끝까지 붙들어 둔 것이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옥사의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박히고 피가 맺혔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지극한 효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시아버지를 살려둔 이유는 그를 가장 비참하게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가 모시던 그 시아버지는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평생을 공포 속에서 살다간 또 다른 비겁한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김대감의 저택 뒤편 원한 맺힌 숲속 아래를 파헤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김대감이 죽기 전까지 연화 몰래 숨겨두었던 또 다른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대감이 10년간 연화가 주는 독약을 마시면서도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남몰래 작성해 온 지옥의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연화가 내 입술에 탕약을 흘려 넣는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눈물이 교차하지만 손길은 매섭다.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나를 살려두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지옥을 구경시키기 위함임을. 하지만 나는 이 독약을 마셔야 한다. 그래야만 한양의 그 괴물들이 앗아간 이도겸의 명예를 언젠가 되찾아 줄 수 있을 테니까. 내 미간을 뚫을 그녀의 송곳만이 나의 이 추악한 삶을 끝낼 유일한 구원이 되리라. 김대감은 중풍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매일 조금씩 주입한 만다라화의 독약에 의해 자신의 몸에 갇힌 채 정신만은 또렷하게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원망 섞인 속삭임을 10년간 듣는 것이 그가 선택한 고해성사였습니다. 사건은 이제 며느리의 폐륜살인 사건에서 조선의 거대 권력층을 향한 박문수의 선전포고로 변모합니다. 박문수는 김대감의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노론의 핵심 실세였던 좌이정과 그 일당들이 어떻게 내의원을 장악하고 세자를 독살하려 했는지 그 썩은 뿌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그림자는 예상보다 깊고도 어두웠습니다. 박문수의 수사가 깊어질수록 예산고을에는 정체 모를 검객들이 출몰하기 시작했고 연화가 갇힌 옥사 주변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는 횃불 소리와 함께 옥사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연화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누군가의 거대한 설계 속에서 이용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원수인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실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는 진실 앞에 절망한 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때 박문수가 젖은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불길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손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죽지 마라, 연화야. 내 아비의 침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으나 이제 내가 든 송곳은 이 썩어 빠진 나라의 환부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한다. 너는 여기서 허무하게 다 죽을 권리조차 없다. 내 아비와 시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마지막 증인은 너뿐이다. 박문수는 연화를 데리고 예산 땅을 탈출하여 한양으로 향합니다. 김대감이 남긴 마지막 혈서와 비밀장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산증인인 며느리 연화, 이들이 한양 도성에 발을 들이는 순간 15년간 평화로워 보였던 조선의 정국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과연 연화는 자신의 손에 묻은 시아버지의 피를 씻어내고 진정한 원수들의 심장에 송곳을 박을 수 있을까요? 금음달조차 구름 뒤로 몸을 숨긴 칠흑 같은 밤, 한양 도성의 육중한 성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와 하얀 소복 차림의 며느리 연화, 이들이 15년간 봉인되었던 추악한 진실을 품고 권력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조선의 공기는 단숨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문수의 가슴팍 안에는 김대감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쓴 피 묻은 혈서와 비밀장부가 숨가쁘게 뛰고 있었고, 연화의 소매 안에는 10년간 갈아온 은재 송곳이 푸른 달빛 아래 서늘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연화야, 고개를 들어라. 오늘 내가 마주할 적은 방 안에 누워있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다. 내 아비의 인수를 탐욕으로 더럽히고 조선의 국본을 흔들려 했던 저 화려한 기와 집 속의 진짜 괴물들이다. 저들의 심장에 내가 10년간 참아온 그 송곳을 박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 시각 한양 최고의 권력자 좌이정의 저택에서는 기괴하고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산에서 옥사가 불타 연화가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승리의 술잔을 높이 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박문수가 왕의 밀지를 손에 들고 그들의 연회장에 들이닥친 순간 비단옷을 입고 웃음꽃을 피우던 좌이정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어사, 이 야밤의 예법도 없이 이게 무슨 무례인가. 예산고을의 그 살인마 며느리는 벌써 불타 죽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늘 대체 저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죽어가는 자가 남긴 피의 기록은 지울 수 없는 법입니다. 좌상대감,
15년 전 내의원정 이도겸을 영모로 몰아세자를 독살하려 했던 그날의 약방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이 비단옷을 입기 위해 흘리게 했던 그 무고한 피의 냄새가 아직도 이 저택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박문수가 김대감의 비밀 장부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연 회장은 한순간에 지옥 같은 정적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장부에는 좌의정과 그 일당들이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 독약을 조제하기 위해 이도겸을 협박했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그리고 김대감에게 가했던 협박의 내용이 낱낱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사방의 어둠 속에서 좌의정의 비밀 자객들이 횃불을 들고 튀어나와 박문수와 연화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시아버지를 돌보며 익혔던 사람의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특수한 향가. 자객들이 비틀거리며 칼을 떨어뜨리는 틈을 타 박문수의 수하들이 담장을 넘어 저택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5년의 원한을 품은 며느리. 연화와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만악의 근원인 좌의정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좌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좌의정에게 저승사자의 종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든 송곳이 등불 아래서 번뜩일 때마다 좌의정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살려다오. 그건 다 김대감이 자기 가문을 지키려고 스스로 한 일이다. 나는 그저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야. 제발 목숨만은. 나라를 위해 제 아버지를 사지가 찢기는 고통 속에 밀어 넣었습니까? 나라를 위해 저를 원수의 집안에 며느리로 보내 10년간 똥오줌을 받아내게 하셨습니까? 아버님은 죽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탐욕이야말로 이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는 근원이라고. 저는 오늘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러 온 의원의 딸입니다. 연화의 송곳이 좌의정의 미간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5년의 원한이 담긴 그 날카로운 금속이 권력자의 이마를 뚫기 직전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연화는 송곳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 대신 깊은 허무함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강조하셨던 인술의 무게가 교차했습니다. 죽이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제 아버님은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었지 당신 같은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평생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 시아버지가 10년 동안 자신의 육신 속에 갇혀보았던 그 처절한 어둠을 말입니다. 연화는 송곳으로 좌의정의 목 옆 특정 혈 자리를 순식간에 아주 정교하게 찔렀다 뺐습니다. 그것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평생 전신이 마비되어 말 한마디 못한 채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살아야 하는 내의원 비전에 금기된 의술이었습니다. 좌의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 전역에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대대적인 숙청 소식이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좌의정을 포함한 부패한 권력가들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명예 이도겸의 명예는 왕의 명령으로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권력의 자리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왕이 내린 모든 보상과 관직을 정중히 거절하고 시아버지 김대감의 묘소 옆에 작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의 무덤가에 피어난 잡초를 정성스레 뽑으며 그가 남긴 마지막 혈서를 태워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연화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송곳이 아닌 상처받은 이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의원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연화야, 가슴 속의 응어리는 다 씻어냈느냐? 내가 한 그 일은 진정한 효였느냐? 아니면 잔혹한 복수였느냐? 어사대감, 복수도 효도 결국은 사랑에서 나오는 통증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통증에서 벗어나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픈 자들의 숨결을 지키는 의원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칠 수 있는 마지막 효입니다. 그 후로 예산 땅에는 기이하고도 따뜻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금음달 밤만 되면 어느 깊은 숲속 초막에서 은은한 약초 냄새가 퍼져나오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병자들도 그곳에만 가면 다시 살기를 찾는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시아버지를 죽인 살인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의 가장 어두운 밤을 송곳으로 뚫어 정의의 빛을 가져온 달빛의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지옥 같은 15년의 세월을 견디고 비비린내 나는 복수의 끝에서 마침내 용서와 인술의 길을 선택한 여인 연화.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누군가를 단죄할 날카로운 송곳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상처를 치유할 따뜻한 침이 들어 있습니까? 조선 미스터리 잔혹사 금음달의 며느리와 저주받은 효심. 오늘 야설담이 집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